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무기력과 의존의 덫,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살면서 누구나 뭐랄까, 나 혼자서는 좀 버겁다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근데 이게 좀 심해져서 아예 나 자신을 돌볼 수 없다. 중요한 결정은 늘 남한테 기대게 된다. 뭐 이런 심리적 패턴이요. 네, 그게 바로 덫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덫. 이게 왜 생기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쩌면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당신의 자료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못 살아남아. 문제 해결이나 결정은 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해. 이런 아주 깊고 강한 믿음이요. 이게 그냥 뭐 성향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삶 전체를 꽉 묶어버리는 덫이 되는지 그 보내주신 자료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초반에 나오는 문장이 상당히 좀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 혼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꼭 뭐랄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걸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자료에 나온 호준 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그 사례도 아주 적절하죠. 아내가 남편 호준 씨가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애들 준비물 챙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자기한테 미루니까 너무 지치고 좌절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호준 씨 본인도 알아요. 아내가 힘들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다. 가장으로서 몸다 결정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 아내한테 넘기게 된다고요. 그냥 게으르거나 무책임하다기보다는 그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크다는 거네요. 네, 그 불안감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불안의 뿌리가 또 어린 시절에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어요. 막내 아들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뭐든 다 해결해주고 조금만 힘들어하면 그냥 알아서 착착 다 처리해주셨던 경험이요. 그렇죠.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게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으로 딱 굳어버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기력과 의존의 덫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반복된 경험들, 특히 과잉보호 받거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네네. 그게 성인이 되어서 자율성이나 자기 효능감 부족으로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직접 해서 성공해본 경험? 아니면 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경험? 이런 게 부족하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어릴 때 경험이 그냥 과거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요. 현재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계속해서 지배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는 혼자서는 안 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덫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깊은 패턴인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의존적인 모습이 꼭 호준 씨처럼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도움만 구하는 걸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자료는 또 얘기하네요. 그렇죠.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서 그 스펙트럼을 좀 볼까요? 먼저 1991년 영화 What About Bob 이 사례가 나오는데 이건 좀 많이 극단적으로 보이긴 해요. 네, 그건 그렇죠. 정신과 의사한테 너무 의존해서 휴가까지 막 따라가서 매달리는 모습이라뇨? 네, 그건 의존성이 이제 건강한 관계의 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를 좀 보여주는 예시죠. 도움받는 걸 넘어서 그냥 상대방 삶에 거의 기생하려는 수준까지 가는 거니까요. 기생이라. 네. 뭐 이런 극단적인 형태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도 있죠. 예를 들면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의 백진희 캐릭터. 맞아요. 네. 학자 겸 대출의 불안정한 미래 이론도 앞에서 그냥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나 용기가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대는 모습이요. 맞아요. 어쩌면 많은 청년들이 좀 공감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 무력감. 네. 그게 자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죠. 꼭 누구 한 명한테 강하게 매달리진 않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 그냥 압도당해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이것도 넓게 보면 의존성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에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행동을 그냥 마비시키는 거죠. 좀 더 어둡고 복잡한 모습도 있네요. 영화 비스티 보이즈의 재현,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요? 네, 그 캐릭터도 중요하죠. 겉으로는 되게 잘 나가고 매력적인 호스트인데 실제로는 막 도박빚에 시달리고 여정을 착취하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죠. 그렇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을 거의 도구처럼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재현의 사례는 의존성이 단순히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는 수동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중요한 점이죠. 아, 그렇군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그 내면의 깊은 무력감을 오히려 남을 통제하고 이용하면서 감추거나 해소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 의존적인 거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라마 상어의 조희선 회장 사례도 흥미로웠어요. 김규철 배우가 연기했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실제 결정은 다 아버지한테 의존하고 본인은 막 열등감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아버지가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의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죠. 아, 무섭네요. 이 사례들을 이렇게 쭉 묶어보면 흥미로운 게 보여요. 의존성이란 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도움 청하는 모습, 호준 씨나 백진이 캐릭터처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상대를 막 집어삼킬 듯이 매달리는 형태, 워러밥밥처럼 또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인 형태, 재현처럼 그리고 높은 지위나 역할 뒤에 숨어있는 불안과 무능, 조희선 회장처럼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하네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봐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의존성을 알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행동 패턴을 먼저 보면 스스로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확인이나 지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설사 결정을 해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심리적 패턴은 늘 누군가가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줬다는 그 과거 경험하고 아주 깊게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팀으로 일할 때는 되게 협조적인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중요한 판단이나 책임은 슬쩍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자료는 지적하거든요. 아, 교묘하게요? 네. 그게 바로 의존성이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죠. 그 뿌리에는 역시나 어린 시절 경험이 있군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 보니까 부모님 과잉 보호 때문에 친구들하고 자전거 여행 같은 거, 그런 작은 모험조차 못 해본 경험, 네. 아니면 집안 교율이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자율성을 전혀 못 키운 경험, 옷 입는 거, 숙제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부모님이 다 결정해주고 도와준 경험 같은 거요.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이 그냥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격려 대신에 막 심하게 야단맞거나 비난받았던 경험 있죠. 네. 그건 내가 하는 결정은 늘 잘못될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을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또 망설이는 순간에 부모님이 바로 개입해서 문제를 착 해결해주는 경험은 나는 혼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요. 아, 기회를 뺏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고 때로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그 건강한 자율성, 자기 효능감, 이걸 발달시킬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긴 무력감과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자료에서 흥미롭게 분석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 방식, 항복, 회피, 반격. 이 부분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됐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항복은 말 그대로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면서 의존하는 방식이죠. 네.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상대방을 너무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도 계속 놓치게 되고요. 두 번째 회피는 이름 그대로 결정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뭔가 해야 하거나 내 능력을 시험받는 상황, 아니면 좀 갈등 상황, 이런 걸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좀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좀 미숙한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마지막 반격은 앞에 두 개랑은 완전 반대처럼 보여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오히려 누구한테 의지하는 걸 극도로 불편해하고 도움이 진짜 필요한 상황에서도 절대 도움을 안 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의존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약하게 보이는 건 끔찍해. 누구한테도 빚지고 싶지 않아. 이런 강한 방어기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 좀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방식, 항복, 회피, 반격, 전부 다 뿌리 깊은 무력감과 의존성에 대한 나름의 대처 방식이지만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돼요. 오히려 그 패턴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듣고 계신 당신은 혹시 이런 무력감이나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이 셋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상황 따라 섞여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주된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내 패턴을 아는 게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덫에서 실제로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자료에서는 먼저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 네, 이해요. 그냥 막연히 난 왜 이럴까 자책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나는 모든 면에서 다 못해 이렇게 단정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명확한 지침이 있거나 누군가 지지해주면 또 제법 잘 해낼 수 있다는 내 다른 모습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균형 잡힌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체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선 좀 어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또 이런 강점이나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 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네. 이게 바로 건강한 자기 인식이고 변화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인 행동 변화로 나아가야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료에서는 자기의 그 의존적인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칠 수 있을까? 이건 좀 진심으로 헤아려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네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주 작은 책임부터 스스로 접어보는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요. 네, 작은 책임부터요. 예를 들어 늘 남한테 미루던 식사 메뉴 정하기, 주말 약속 장소 정하기 이런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점차 업무 분담이나 재정 관리, 자녀 양육 이런 좀 더 무게감 있는 결정과 책임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점진적 접근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좌절하기 쉬워요. 아,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나도 이게 되네? 하는 그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 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나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그 자기 효능감을 점차 키워주고 의존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힘을 주는 거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 무기력은 열정을 통해 극복됩니다. 무기력은 자비로 승화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꽤 인상 깊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냥 구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열정이라는 건 아마 우리가 뭔가에 깊이 빠져들 때 진심으로 원할 때 나오는 그런 강력한 내적 동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적 동기요?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이건 정말 의미 있다 느끼는 활동을 발견하면 그걸 이루려고 스스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밤새고 어려움도 이겨내려고 애쓰게 되고요.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무력감을 자연스럽게 잊거나 돌파할 힘을 얻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게 무기력을 이길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행동의 엔진이 되어주는군요. 그럼 자비는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비, 즉 컴패션은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자비예요. 자비자비. 네. 무력감이나 의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막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대신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상처나 지금의 어려움을 좀 따뜻하게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너그러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자비고요. 나의 의존적인 행동 때문에 힘들었을 주변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 보고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력이죠. 네. 이런 자비로운 태도가 좀 경직된 자기 인식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결과적으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딘 정보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시간을 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과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무기력과 의존의 덫이라는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주제를 함께 탐색해 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례들, 또 뿌리 깊은 원인과 우리의 반응 방식, 그리고 마침내 좀 희망을 주는 해결의 실마리까지 차근차근 짚어봤네요. 네. 자료에 담겨있던 무기력, 의존, 우유부단, 책임 회피 같은 핵심 키워드들이나 자신의 대처 방식, 항복, 회피, 반격, 행동 패턴, 어린 시절 경험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체크포인트 질문들은 앞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료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마지막 힘을 간구하는 기도 같은 성경 구절들도 인용되어 있었죠. 아, 맞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네. 이건 심리적인 접근 외에도 개인의 신념 체계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으려는 또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네요. 잠시 뜸을 들이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내용은 아무래도 개인의 내면이나 행동 패턴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였어요. 물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완벽한 자립, 이걸 얼마나 이상적인 가치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좀 기대거나 도움을 청하는 의존은 얼마나 쉽게 나약하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치부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기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상호 의존과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관계를 해치는 그런 병적인 의존 사이에 그 미묘한 경계, 그건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립과 의존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여정.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